LG 에너지 솔루션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스룹부터 회계로 분석하고 연간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67.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8회전으로 예상이 되고 PBR은 5.6로 높은 상태입니다. 적자 횡진을 왜 계속 감소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타워 1 여의도동 EV 전기차 ESS 전기 저장장치 IT기기 전동공구 LEV 라이트 일렉트릭 비하이클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ESS도 친재생에너지 발전 및 발전된 전력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등 IT 기기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LEV라고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가벼운 라이트, 일렉트릭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5만 500원으로 1년 전보다 4.6% 하락했습니다. PBR은 5.62로 5%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79.38% 거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7% 이렇게 LG화학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거 또 일반 개미들이 살 수 있는 비중은 얼마 안 되네요. 외국인이 5.5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4조 6,927억 원으로 19.7%,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2,946억 원으로 4.5% 증가했습니다. 이 갭이 마이너스 15.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룹풋율은 51.1%로 7.1% 상승했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운영경비가 3조 8,170억 원으로 무려 70.4%가 증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63으로 0.14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손실 1조 4,189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무려 176.7%가 영업손실이 증가해버렸습니다. 뭔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한번 추적을 해보죠.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599억, 600억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회전율은 연간 8회전으로 예상되고 0.2회전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영업손실이 157.7%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원가회계상으로는 매출 원가가 22.7%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금액상 7.5%, 판매관리비가 68.2% 증가해서 영업손실이 크게 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9,558억 원, 연초보다 1,4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감소를 했었습니다. 자, 매출 증가가 20% 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8% 약간 낮게 증가했다면 나름대로 재고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를 구체적으로 제품, 반제품, 상품 및 제공품의 변동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1479억 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의 사용은 1조 8,769억 6,900만 원, 상품의 매입 5,116억 원, ABC를 합친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2조 2,346억 원, 1.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70.4% 증가했고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2조 1,193억 원을 2조 1,934억 원을 뺀 1조 6,236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4.5%로 크게 뛰었습니다. 생산 재료 비율도 반대로 10.3% 하락해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성분의 제공품의 변동 표기가 있다면 재고자산 명세에는 왜 없는가? 이런 잔잔한 게 아니고 재고자산에 관한 한 우리는 철저하게 투명성을 추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떤 전문가적인 철저함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장은 기술적으로는 철저할지 몰라도 회계하시는 분들도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재고 자산 명세도 위와 같이 이렇게 입출사항이 나와주는 재고자산 명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WCAI로 하면 쉽게 맞춰집니다. 기초재고에서 총 입고 비용이 뭐냐? 그게 총 제조 비용이죠. 거기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를 여기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이 있으니까 이 사용액을 넣고 재고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역산으로 입고 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지죠. 상품 마찬가지로 상품 매입액이 있으니까 이 누운 글씨체는 산출을 해낼 수가 있죠. 재고가 기말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집니다. 그러면 제품 및 반제품 해보면은 차이가 검증 재고 차이가 49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상품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지급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다. 5,253억 원. 이 판매를 하는데 그 뭔가 브로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그 지급 수수료가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적자가 크게 발생한 거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또 뭐 판매 보증 충당 보채 좀 크게 증가한 게 있고요. 기타 비용도 무려 7천억이 나왔는데 기타 비용 속이 도대체 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을 막 쓰네요. 재고자산 변동 검증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거고 비성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1단계가 맞으면 2단계도 일치하고요. 3단계 작년에는 그 현금으로는 전체 재고자산 일치하는데 올해는 11억 4,5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는 추적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11억 4,500만 원만큼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599억 원, 요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인건비 7,966억 원으로 6.1%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2,937명으로 293명 증원이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2,320만 원으로 3.7% 상승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인건비는 올려준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루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1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1년 하더라도 0.28이니까 제조업은 1이 돼야 활성화되는 건데 아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촌자산 역량이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속기업 투자 금액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종속기업도 그렇게 활달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1.2회전, 6개월에 1.2회전하면 수금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매입채무 지급 속도는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나름대로 넉넉히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는 가지고 있습니다. ROI 자본회수율 46.3%로 25.7%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적자가 나는데도 자본 투자로 봤을 때는 회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1, 2차 추론에서는 하락으로 추론이 돼서 모순된 반증 추론이 나오죠. 이렇게 모순이 될 때 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서도 하락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모순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원재료는 소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1.3%. 소형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얘기한 LEV, 라이트 경량 전동 기구들, 비하이클 그런 거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제품 판매 가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V 유형이 핵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어쨌든 소형 거만 제시했지만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으니까 반증이 통과됐다고 간주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원재료가 41%나 올랐다면은 판매 가격 상승 압력은 인상 압력은 28.7%나 되는데 2.6%밖에 못 올렸으니까 거꾸로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새우 현금업 순이익상으로는 66억 3,700만 원 흑자입니다. 전년도에는 1,139억 원 흑자였습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출된 돈은 8,283억 원이고 최종 전체 사업활동으로 유출될 돈은 2조 원대가 되겠습니다. 자유현금으로 채권자 자유현금으로 마이너스 2조 8,599억 원 추가 차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51.7%로서 경영권 방어선인 50%를 넘어섰습니다.
적자 보는 회사가 이익 배당을 하기는 어렵고요. 참고적으로 납입자본 성장률은 0.8로 떨어졌고요. 0.9에서 그리고 결손금률이 17.3%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규모입니다. 34조 3천억 대입니다. 3조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비유동자산 캐펙스에서도 8,533억 원이 증가했고 유동자산에는 무려 2조 2,8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채권이 아직 수금이 안 되고 있는 돈이 많고 재고자산도 늘었죠. 그렇습니다. 현금 수금자산도 늘고 그 차입금이 늘어나니까 일단 현금은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쓸 돈이 있으니까 차입을 했겠죠. 부채 및 자본 계정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8,983억 원이 증가했고 장기 차입금은 2조 2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손금을 보면은 결손금이 3조 원대가 됐는데 5,741억 원의 결손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 결손금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크게 잠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기업 공개를 하면서 17조 원이나 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물론 80% 가까이를 LG화학에서 높게 그렇게 시장 80% 가지고 있다 그래도 실제 17조 원을 투자하지는 않고 시중에서 글쎄 그거를 그 분야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아직 넉넉하니까 결손금이 3조니까 아직 잠식 안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또 50%가 됐단 말이죠. 재무구조는 지금 아주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단지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하면은 14조 9천억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까지 5조 원 정도 했는데 더블 하면은 한 10조 원 정도. 그런데 이거를 실현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손익분기점까지도 쉽지는 않을 건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작년에도 손익분기점 계획을 세우면 10조 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17조 6,621억 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왔겠죠. 이 손익분기점 매출 계획하고 32.8%나 매출을 달성을 못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적자였는데 우리가 그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 현실적인 나름대로 그 리즈너블한 뭐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매 계획을 어떻게 세워볼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본 게 손익분기점을 도입을 해 봤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작년에 15.6월에 도달하게 되니까 1년 내에 실현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적자였겠죠. 올해는 손익분기점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면 19.1월로 더 늦게 도달합니다. 작년보다 적자가 더 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연내 실행한 실행 계획을 어떻게 세워볼 거냐. 일단은 매출은 1 더하기 100% 해봅니다. 매출 재료비를. 그래서 9조 7,642억 원을 잡아본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달성되느냐? 이것도 좀 어려워서 9조 7천억까지만 하겠다. 그래도 12.4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0.4개월이니까 4, 3, 12, 한 달이 30일로 보고 한 12일 정도 늦는데 요거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어떻게 노력하느냐. 재고 회전율을 8.5회전까지 올린다. 5.3%.
그 5.3% 회전이 빨라진 만큼 매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조 2112억 원을 달성했을 때 11.7개월에 이걸 도달할 수 있다. 12월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결과 나오는 영업손실은 2조 2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기준으로는 재고가 20% 감소했을 때하고 20%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하려면은 원가회계에는 재고가 20% 감소할 때는 12조 5,900억을 해야 되고 재고가 20% 증가한다면 12조 2천억만 해도 손익분기점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에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왜 이런 게 세계를 지배할까? 따라서 역북 불린 견적을 낼 겁니다. 영업은 요거를 어떤 그 EV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 EV 배터리라고 한다면은 재료비를 470만 원, 가공비가 320만 원, 조금씩 줄여서 판매관리비 430만 원. 그래서 1220만 원인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뭐 상당히 그 밑에 많이 깔리죠. 그 배터리 회사가 전기차까지 만들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차 한 대당 1220만 원 주십시오. 슬퍼 입장에서 전기차 메이커에서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어. 중국산이 얼마나 싼데 970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적자가 289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격 인상 효과로 1,020만 원까지 올렸다. 그리고 매출 원가율을 80%까지 내린다. 내리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원가에게는 재고를 늘려버리면 됩니다. 운영 경비를 안 까더라도 그러면은 거꾸로 가격을 올렸는데도 조금 그 영업이익 그 손실 커버액은 한 4,378억 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단단히로 얘기해서 245만 2천 원이 영업 손실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70만 원에 팔았을 때 스르풋은 250만 원 적자고요. 코스트 관점에서는 재고 감소할 때는 289만 원 적자고 재고 증가 시에는 250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거를 판매 가격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1,021만 2천 원 했을 때 영업 손실이 줄어들죠. 한 220만 원, 한 3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는 추가 생산 없이 있는 재고를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재고 감소 때문에 영업이익은 손실은 2조 245만 2천 원. 그래서 원가 스르풋 영업 손실보다 더 손실이 나버립니다. 매출 원가율을 내려야 한다면 재고 생산을 하여 재고를 늘려 매출 원가를 낮출 것이냐 또는 운영 경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참고 자료로 극단적인 상황, 생산을 증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불변이 있을 때 생산을 증가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연간 9조 7천억 원이 못 넘어간다면 이 경우 그것이 확실히 예상이 된다면 생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감소시키면은 재료 비율이 내려가죠. 450만 원으로. 그리고 가공비는 깎지를 제가 않았습니다. 왜냐? 직원 생산 줄인다고 해서 월급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8조 원대로 나옵니다. 생산이 증가할 때는 재료비가 500만 원으로 늘죠. 그리고 가공비가 또 늘겠죠. 추가 작업한 만큼. 그 다음에 재고도 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제 생산을 증가하면은 850만 원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아니,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원가가 준다며. 그것은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생산을 계속할 때 일이고, 이것은 매출이 더 이상 변동이 없다고 보는 극단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산 감소했을 때는 영업손실이 2조 6,900만 원 나오는데 생산을 증가해버리면은 3조 2,528억 원에 오히려 적자가 늘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라. 이 메시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DP까지도 겸해서 당분간 템플릿 자료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GDP 계산의 재고 증가를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집어넣기 때문에 GDP도 원가 세계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낮아져서 재고이익이란 허상이 더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 총 생산을 수입으로 국민 총 생산액이라고 하는 거 국민소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GDI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해외에서 또 번 돈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국내 총수익이라는 개념이 거시경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면은 국내 총수익에서 국내 총생산을 뺀 게 국가 손익이 아니겠냐, 이런 게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거시경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식하게 물어보면 지혜롭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시경제학을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리고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공산주의 원가회계를 이제 스루풋 회계로 전환하자. 이 스루풋 회계는 제가 별칭으로 코리아 회계, 코리아라기보다도 고려 회계라고 명칭을 제가 붙였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굿나잇.